첫 번째 주제, 지금 한국을 향해서 청부서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봉 교수님, 오늘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관세 협상하려고요. 이제 처음 첫 발을 뗀 건데 잘 될 걸로 보십니까? 먼저 관세 협상을 하려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래요? 정부가 발표했지만 협상이 아니라 협의를 하려 떠난 겁니다. 네. 협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바라는 대로 그 틀 안에서 우리 정부도 조기 합의에 목을 걸고 있다는 그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협상은 이것은 의회에 우리 국회 승인이라든지 전문가 청문회까지 거쳐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인 항목을 양국 대표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가서 타결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덕훈 장관도 그렇고 최상목 부총리도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협상, 니고시에이션이 아니라 컨설테이션, 서로 협의를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협상을 첫 걸음을 띄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 측의 입장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을 스스로 좌초하는 것입니다. 예민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측도 경제 재생상 아카자와가 워싱턴 DC에 가서 재무장관 스콧 베셀을 만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나서 X에다가 이번에 뭐 조기 합의에 그 뜻을 모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카자와 경제재상이 국내 언론에 얘기한 건 틀립니다. 조기 합의를 양측이 되도록 조기의 합의에 정상 간 발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일본 측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되도록 조기에 합의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이건 이시바 총리도 서두르지 않겠다. 미국 측에 큰 양보를 할 의사가 없다고 미국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고 정상 간 발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아카자와 경제재상이 이야기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시바 총리가 조속한 시일에 방미를 다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의를 하고 거기서 정상 간의 중요한 문제를 합의해야만 이것이 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시간을 장기적으로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와 협상이 아주 예민한 거군요. 지금 대통령,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그럼 협상이 마무리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전략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죠.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때 전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관리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 미국과의 이런 무역 협상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런 지식의 축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이제 정보의 공유라든지 전략 마련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에게 유리한 자산 축적의 이런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 이렇게 최상목 부총리가 못을 박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겐 협상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이쪽에서 결정권이 없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새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이제 60일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트럼프 관세위원회는 90일이기 때문에 7월 초까지 유예합니다. 즉 지금 상태가 계속 진행이 새 정부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30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충분히 그동안 축적된 양측에서 마련된 그런 1차적인 타협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을 가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요구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행이고 사실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타결됐다, 뭐 한국이 양보를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정부를 지금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지 나중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이 최상목 부총리나 안덕근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론의 의미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럼 다음 대통령이 정말 되자마자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박형준 시장님, 트럼프 대통령 집권 3개월 쭉 보셨어요. 그전 사실 선거도 쭉 지켜보셨는데 미국 선거 그때 생각했던 거와 막상 대통령 트럼프 2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르지 않죠. 그리고 보통 우리 국민들이나 그 언론 지상에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문제를 그때그때 불확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대단히 그 나름의 논리와 관점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패권 전쟁 차원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 견제를 통해서 중국이 지금 미국 GDP의 한 75%를 그 육박을 했는데 예. 그 75%까지 육박한 제2인자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80년대에 일본이 50%까지 진입을 했을 때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기세를 꺾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대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굉장히 큰 강적이 나타난 것이죠. 예. 또 안보 차원에서도 이 중국의 부상과 특히 대만,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대만 문제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국의 도전이라는 것은 그럼 꼭 투이디데스의 함정이라든지 이런 그 논리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예. 그 트럼프 입장에서 그것을 강하게 견제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미국은 지금 국채 이자만 매년 1조 달러 가까이 내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쌍둥이 적자에서 특히 무역 적자가 그 해마다 1조 5천억 달러 작년 기준으로 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해외 다른 나라들이 국채를 사줘서 그것을 다시 달러를 가져오는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인식이나 트럼프와 같이 소위 미국 마가라 그러죠. 예. 그 그레이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주장을 하는 미국 우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과 같은 무역 적자가 공정 무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질서의 그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 그것이 불공정 무역이 마치 현실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됐다는 거고 그게 이제 각국이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그 미국은 거의 관세가 없는데 다 어떤 형태로든 높은 관세벽을 갖고 있어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그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제조업 붕괴를 가져오고 예. 그 제조업 붕괴가 결국 중산층과 근로자들의 일터를 잃게 만들고 미국에 있어서 그 빈부격차를 굉장히 심화시키는 이 요인이 됐다는 생각 때문에 동맹이든 뭐 적국이든 그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1기부터 사실은 보여왔는데 네. 1기에 불충분했던 것을 지금 2기에는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이제 미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중국과는 달리 민주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론 예. 또 그런 의도와 다른 정책의 효과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 위협이 커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얼마나 잘 결과로서 관철이 될 거냐 하는 건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예, 한반도를 둘러싼 전국이 40년마다 한 번씩 요동을 친 것 같아요. 1905년에 러일 전쟁, 그게 우리가 청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기댔다가 러시아가 일본에 지면서 바로 식민지로 들어갔고 40년 뒤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독일과 일본을 패배시켰는데 그것은 결국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 뒤 40년에는 1985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그때 서기장이 됐는데 서기장이 돼서 87년도에 제27차 당대 러시아 당대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노스트를 노선으로 확정하고 88년에 신베오그라드 선언을 했어요. 신베오그라드 선언이 뭐냐면 그 전에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그 베오그라드에 가서 사회주의는 하나다. 그 제한주권론. 그러니까 우린 체코나 폴란드나 헝가리에 군대 보내겠다. 일단 보내지 않았습니까? 프라이봄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 고르바초프가 신베오그라드 선언에서는 이제 제한 방어론, 소련은 소련만 방어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동유럽들이 다 서방하고 이제 국교를 맺고 우리도 그때 그렇게 다 해갖고 북방 정책 그래갖고 크게 세계화해서 이득을 봤는데 딱 40년 뒤인 2025년 이번에 미국이 반대로
미국은 미국만 지키겠다. 예. 유럽도 알아서 안보 뭐 음.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기회인지 위기인지 모르겠. 첫 번째, 두 번은 비극으로 끝났고 세 번째는 굉장하게 우리가 혜택을 받았고 이번에는 기회인지 위기인지 모르. 저는 뭐 얼마든지 그 기회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는 중국을 옥죄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네. 바이든이 훨씬 더 동맹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전략적 우위가 있는 것 중에 결정적인 거 하나가 동맹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는 그 동맹의 그 활용을 거의 안 하고 같이 옥죄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 이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잘 대응하면 좋은 기회를 한번 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봉 교수님, 지금 그래서 트럼프 이기가 이제 꺼내든 게 처음 꺼내든 게 이 바로 이 관세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여러 나라와 지금 뭐 협의 혹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보기에 어느 나라 정부가 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게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엄청 지금 중요한 뭔가 격변의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이 관세 전쟁을 하면은 사실 승자가 없죠. 관세 정쟁은 모두가 피해자인데 그 피해를 어느 나라가 더 감내하면서 장기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가 그런 소모전입니다. 예.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이기는 사실 일기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스타일의 이제 외교 안보 그리고 정치력이 굉장히 그 어렵고 난폭하고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벌써 시험을 한번 쳐봤습니다. 네. 근데 시험 문제가 똑같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4년 경험이 있거든요.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 일기 4년 동안에 2번 관세 폭탄을 맞았죠. 2조 5천억 달러 1차 관세를 맞았고 25% 맞았고 그다음에 15% 추가 관세를 맞았는데 그때 중국 시진핑 정부가 받은 교훈은 트럼프는 합의한다고 그치질 않는다. 양보하면은 또 다른 트집을 잡고 또 다른 공격을 해온다.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3년 동안에 중국이 이제 무역이 중단되면서 결국에는 중국도 내수를 진작해야 살아남는다.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이 올 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국도 내수 진작을 해야지 너무 무역에 의존하다 보면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19%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전체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도 14.9%로 축소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100%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 GDP의 2.3% 정도만 사라집니다. 이것은 내수를 5% 진작하면 메워지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중국이 체질 개선할 시간을 줬다는 것, 그리고 1기 동안에 중국이 4년 트럼프의 정책을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2기 트럼프가 1기 때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 이것이 모두 중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아까 우리 박성민 선생이 얘기했듯이 3번의 큰 세계적인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18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패권 전쟁은 그레이트 게임이라 해서 러시아하고 영국이 싸울 때 예. 일본이 영국 편을 들고 우리를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나라를 뺏겼고, 그렇죠. 1945년 이후에 미소냉전이 있을 때, 그때 2차 패권 전쟁이 있을 때 김일성 리더십과 이승만 리더십이 결국 각각 자기가 소속된 패권 국가하고 손을 잡고 겨뤘는데 그 결과가 70년 만에 대한민국의 그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은 제3차전은 패권 전쟁 시기라고 봅니다. 그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인데 이게 그 이전의 2번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예.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그 델리키트한 굉장히 미묘한 입장에 쓸 수밖에 없는 패권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1990년대 이후에 WTO 체제하에서 글로벌 자유질서하에서 중국이 성장했고 그 글로벌 자유질서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한국이고 예. 그 관계에서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졌죠. 좀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대부분의 중국의 산업들이 한국 산업들을 따라잡고 있고 예. 또 이 과정에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대로 자유경쟁 질서를 가면은 중국한테 잡아먹히기 딱 좋은 꼴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의 그 공간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나 산업이 기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오히려 열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산업적으로는 반도체나 조선업이나 방산업이나 이런 공간도 있고 또 그냥 1대1 경쟁 똑같은 그 선상에서 경쟁을 하면 중국의 그런 가격 경쟁의 측면에서나 기술 경쟁의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 미중 갈등 또는 새로운 이런 그 글로벌 자유 질서에서 민족주의적인 이런 그 자국 우선주의적 그 무역 전쟁이 예. 일어날 때 한국은 이거를 위협이라고만 보지 말고 기회 공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관세 전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국이 무역 적자국에 비해서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관세 전쟁을 하고. 미국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사실은 손해 볼 게 궁극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1대1과 양자적 관계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쪽에서 관세를 예. 많이 물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사실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거는 소위 미치광이 전략 비슷해서 일단 크게 때려놓고 예. 결과의 협상을 통해서 온건하게 푸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협상을 그래서 90일 동안 준 거는 저는 나라마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르잖아요. 유럽이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예. 라틴 아메리카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협상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미 2017년 때 그때도 한번 이런 그 관세 문제가 있을 때 예. 우리가 협상으로 굉장히 슬기롭게 풀었거든요. 예. 왜 풀 수 있느냐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진 게 아니라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잘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면 저는 협상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느닷없이 반미 노선을 펼친다든지 무슨 그 기존의 동맹의 가치를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일을 벌이면 거기에 따른 또 응징의 그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지정학적 질서에서의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되는 전략적 위치를 이용을 하면 저는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이 기동 공간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의 유럽에서의 그 동맹은 미영 동맹이 최고의 동맹이다. 전쟁도 늘 같이 하고 뭐 독일과 프랑스는 좀 다르게 해도 그 중동에서는 역시 이스라엘이 그런 거고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미일 동맹이 최고의 동맹이다 이렇게 인식해 왔는데 네. 사실 그 북한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공산국가하고 같이 한국과 미국은 싸웠잖아요. 혈맹이라는 게 실제로 예. 공산국가하고 싸운 나라가 한국이고 지금 뭐 배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 군대를 파견하거나 무기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공급망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국이 할 수 있는 거고 조선은 중국하고 한국이 하는 건데 중국하고 싸우니까 한국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번에 동맹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 저렇게 그 청구서를 내밀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세 가지 강력한 그 협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예.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라는 게 돌아가고 있는 그것도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다 이런 게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박 시장님도 말씀하신 전략적 가치가 과거보다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치 지금 불안정한데 뭐 한국에서 민주당이 되면 중국 쪽으로 붙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이럴 때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전략을 정파에 네. 따라 정당에 따라 쓰니까 오히려 우리 패가 일으켰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진짜 전략적으로 모호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쭉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을 움직이는 레버리지가 더 세졌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의 가치 또는 그 중요성의 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협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또는 서로의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을 저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를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미국하고 그렇게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손을 잡고 간다는 그 강고한 원칙 하에서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이익 또는 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거든요. 심지어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 그 하지 못할 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미국 정부에서 싫어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나 그런 그 과정의 결과로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것도 따낸 거고 예. 한미 동맹을 더 공고하게 구축한 거거든요. 예. 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에 뭐 한미 관계가 썩 좋았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적인 문제를 갖고는 예. 그 서로 간에 이 협상이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한 거거든요. 예.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이제 선을 넘지 말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선을 놓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확고하게 한미 동맹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인 질서에서는 불가피하게 또는 예. 전략적으로 더 중요해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이 소위 양자적 그 협상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한 주장도 할 수 있고 네. 또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저희도 무기 삼아 미국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아주 절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